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라기보다는 별일 아닌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사소한 시선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흐트러뜨릴 때 우리는 문득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일이 피곤해졌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기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쌓이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돌아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말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곧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웃으며 넘기고, 내 진심과 다르더라도 분위기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익숙해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쉽게 지치고 관계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고요함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속이 좁아졌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해진 걸까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만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소음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어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삶의 전환점을 누구보다 깊이 통과한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정약용을 개혁가, 실학자, 위대한 사상가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사람과 관계, 말과 감정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선과 말, 오해와 기대 속에 살았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밀려나 유배라는 고립 속으로 던져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약용의 사상이 가장 깊어지고 그의 글이 가장 단단해진 시기는 바로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뒤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전의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토록 사람에게 휘둘렸는지, 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무엇이 자신을 끝없이 소모하게 만들었는지를 차분히 되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약용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불필요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지켜야 할 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더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에 답하려는 습관, 모든 시선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 남의 평가를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 그리고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될 감정까지 책임지려 했던 이전의 자신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수양은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태도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평생 지키려 했던 이 거리의 감각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약용은 사람이기에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를 때 어디에서 멈추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이것부터 끊자 삶은 더 단순해졌고 마음은 더 또렷해졌으며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따라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정약용의 문장과 삶을 따라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생각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부터 줄였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단지 입을 자주 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낼수록 평가의 대상이 되며 평가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중앙 정계에 있을 때 정약용은 결코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뛰어나 토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그의 편이 아니라 그의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말은 왜곡되어 전달되었고 어떤 말은 의도를 벗어나 해석되었으며 어떤 말은 그를 향한 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겪으며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다. 정약용에게 말은 더 이상 가벼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뒤 정약용은 말할 상대를 거의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말하지 않자 오해가 줄었고 해명할 필요도 사라졌으며 괜히 설명하다가 마음이 더 흐트러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줄이면 마음속 번뇌 하나가 함께 사라진다. 말의 양과 마음의 평온이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때 비로소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말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정말 지금 필요한지, 굳이 내가 해야 하는 말인지, 그리고 이 말이 세상에 나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것이 곧 수양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결단이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줄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것 같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으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뜻은 깊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반응보다 오래 남는 태도가 결국 사람을 판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소란스러워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의 중심은 오히려 또렷해진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시선이었습니다. 정약용이 특히 경계했던 것은 감정이 실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실린 말, 억울함이 묻어나는 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겪은 삶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앞선 말은 순간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일수록 말을 멈추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꼭 해야 할 말이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며 대부분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태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였고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는 대신 글을 택했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긴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생각은 더 깊어졌고 소통이 줄어든 대신 통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자는 마음을 보존한다고 했고 그 문장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끝내 그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우리는 문자와 댓글, 반응과 설명으로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오해는 빨라지고 감정은 쉽게 달아가며 관계는 자주 피로해집니다. 이럴 때 정약용이 선택했던 첫 번째 수양, 말의 양을 줄이는 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가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삶은 비로소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삶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고. 정약용은 사람이 밤마다 생각에 잠기는 이유를 단순히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을 마음이 갈 곳을 잃었을 때라고 보았고 그때의 사유는 성찰이 아니라 방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낮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거나 해야 할 말을 미뤄두었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을 때 그 미완의 상태가 밤이 되면 생각이라는 형태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이 일을 대신 처리하려 든다고 표현합니다. 몸으로 정리하지 못한 일을 생각이 밤새 반복하며 처리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많아지는 자신을 두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라고 자책하지만 정약용은 그 고민의 원인을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고요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생각 때문이라고요. 특히 밤은 하루의 소음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낮 동안 미뤄둔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 많아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그 생각들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낮에 시작되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정약용이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생각 자체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은 다스릴 대상이지 억누를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소란해지고 억지로 비워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약용은 생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설득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찾아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는 특히 밤의 생각에 대해 이런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밤에 드는 생각은 대부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붙잡을 이유도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생각은 오늘 밤의 몫이 아니라 내일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이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약용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잘못된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밤을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는 밤에는 반성하되 판단하지 말라는 태도를 권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되 스스로를 단죄하거나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고 그저 사실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기록하듯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사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하루 만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반복을 말합니다. 매일 밤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날 할 수 있는 몫과 내려놓아야 할 몫을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생각은 점점 날카로움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란 마음이 고장난 증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읽어내는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삶을 다시 정렬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밤의 지혜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지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좀 비워야 하지 않을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짐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마음은 하나의 목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비움은 그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그릇을 억지로 흔들면 안에 남아있던 작은 찌꺼기까지 더 크게 드러나듯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비우는 일이 아니라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마음 관리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덜어내려 애쓰지만 정약용은 애초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동부터 멈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어지럽힘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반복해서 판단하고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가정을 덧붙이며 타인의 말과 표정을 곱씹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두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며 겪는 고단함보다 그 고단함을 다시 떠올리며 덧붙이는 생각이 마음을 훨씬 더 피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묶어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내일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고 지금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정돈해 준다면 그 생각은 붙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단지 후회와 불안을 반복하며 나를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마음의 소음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도리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요동치지만 도리는 기준이 되어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앞서 흔들릴 때일수록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정해 그것부터 실행하라고 권합니다. 큰 결심이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당장 손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라앉힌다는 통찰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약용의 사유는 매우 생활적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명상이나 고요한 사색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닥을 쓸고 글을 정리하고 약속한 일을 마무리하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하는 비움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삶의 순서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진다는 것. 정약용은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로 바깥의 상황보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조급함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 그 조급함이 먼저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재촉하는 마음의 태도였고,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부족해서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그 판단조차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지적합니다. 정약용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항상 천천히 살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한 번에 결론 짓지 말고, 마음이 급해질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오래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급히 정한 뜻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둘러 내린 판단은 반드시 허점을 남긴다는 그의 문장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확신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빨리 스스로를 평가해버리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특히 정약용은 조급함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과정을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지금 당장 바뀌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다스릴 수 없고 인연은 재촉한다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늘 속도를 잘못 설정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게 되며 결국 관계보다 내 감정의 해소가 먼저가 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기대보다 여유를 먼저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대는 상대를 나의 기준 안으로 끌어들이지만 여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로잡으려 들면 마음이 다치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그의 문장은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급함과 기대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나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은 늘 부족하게 보인다고 말하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인정과 빠른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못 견디는 마음이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을 낳으며 결국 삶 전체를 쉼없이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이 사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황이 급해서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어서 지친 것일까요? 잠시 멈추어 이 질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의 가르침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할 때 결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되 그 흔들림 위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먼저 서지 않으면 행실은 반드시 흐트러진다고 말하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자기 안의 중심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의지를 강하게 만들라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기준의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의 그릇을 모른 채 남의 속도로 살아갈 때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힘이 미치지 않는데도 억지로 나아가면 반드시 마음이 상한다는 그의 문장은 지금 우리가 겪는 번아웃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두려워서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은 결국 마음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그 균형이 무너진 뒤에는 어떤 성취도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속도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삶에는 반드시 각자의 걸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속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바르면 결국 도착한다고 하며 조급함이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은 빨리 가야만 늦지 않는다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주 멈추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멈추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흔들릴 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독서와 성찰, 그리고 일상의 작은 규범들을 그 자리로 삼았고, 하루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길을 잃은 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렸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태도는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세웠고, 외부의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 스스로를 단속하는 원칙을 놓았습니다. 그는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며, 진짜 수양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쉽게 마음을 풀어버리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중심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고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비교하지 않게, 그리고 스스로를 버겁게 몰아붙이지 않게 만드는 그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인 지침이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반복해서 강조한 마음의 습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추가하지 않았고, 더 높은 이상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알고 있는 원칙을 다시 꺼내어 살폈고, 그 원칙을 오늘의 행동 속에서 지켜냈는지를 조용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나 반복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반복이란 감정을 다잡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점검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 하루를 마칠 때는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하루의 근본은 아침에 세우고 하루의 결산은 밤에 한다고 했는데,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삶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선택지를 줄여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큰 유혹 앞이 아니라 사소한 타협을 스스로 이해해버리는 순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준은 사라지고 기분만 남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을 경계하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흐리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또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속도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흔들림을 실패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기준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흔들리지만 깃대가 바로 서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비유하며 기준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정약용이 끝내 붙잡았던 단 하나의 마음 습관은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오늘의 선택은 나를 가볍게 했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했는가? 그리고 내일도 이 선택을 반복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약용에게 있어 삶의 성장은 언제나 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배우려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기준만을 세우고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정약용은 그것이 평생의 공부이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친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 삶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질수록 더 많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단단해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평생의 삶으로 보여준 태도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이 흔들릴수록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언제나 새로움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판단이 어제의 기준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도 스스로 세운 기준을 조용히 지켜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몸이 따르고 몸이 바르면 일이 바로 선다는 말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이 철학은 우리를 빠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남들보다 앞서 가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자기 삶의 방향을 잃지. 정약용에게 있어 평온이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놓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뒤에 꼭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그 기준은 나를 더 가볍게 했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했는가? 이 질문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정약용이 말한 공부의 길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같은 질문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질문을 지켜낸 사람만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는 이 순간 그 질문을 마음에 남긴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끝났습니다.